2차 수업이고요. 오늘은 지도학습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예정입니다. 그래서 목차는 이렇게 있고요. 사실 리그레션을 목차를 만들다가 리그레션 나중에 넣어서 밑에 없긴 한데, 아무튼 오늘 클래시피케이션에서는 리니어 디스크리미넌트랑 서포트 벡터 머신, 가장 대표적인 서포트 벡터 머신을 할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리그레션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그래서 오늘 내용이 좀 어려운데, 사실 리그레션을 먼저 할까 고민하다가 그냥 클래시피케이션부터, 차라리 어려운 것부터 해봅시다. 원래 이제 베이지안 디시전 티오리나 이제 통계학적인 접근 방식의 클래시피케이션 방식도 있는데 여기선 다 뺐고요. 그래서 SVM도 넣을까 말까 고민했는데 그래도 넣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서 넣어봤습니다. 그래서 이건 리뷰고요. 저번 시간에 뭐 머신러닝의 종류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렸고, 뭐 슈퍼바이스드 러닝이랑 언슈퍼바이스드 러닝, 그리고 강화학습 뭐 이렇게 있다라는 얘기했고요. 그리고 슈퍼바이스드 러닝 같은 경우는 트레이닝 데이터와 레이블들을 이용해서 어떤 프로그램을 만들어낸다 라는 얘기를 했었죠. 프로그래밍과의 차이점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예시로는 분류와 회의가 있다 라는 얘기 했고요. 그래서 뭐 클래시피케이션은 뭐 이런 거다. 어떤 데이터들을 받아서 이런 디스크리트한 카테고리컬한 라벨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걸 출력하는 거고, 그런 함수를 찾는 것이 클래시피케이션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X라는 인풋을 넣어서 Y라는 어떤 클래스를 찾아내는, 그래서 뭐 머핀이냐 퍼피냐라는 이런 대표적인 예시가 있고요. 그래서 본격적으로 넘어가 봅시다. 이게 이번 시간에 첫 클래시피케이션 대해서 알아볼 건데, 일단 클래시피케이션은 클래스를 학습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클래스를 학습하는 건데, 뭐 예를 들어 자가용이라는 클래스가 있다고 합시다. 자가용이라는 클래스가 있다고 하면 이제 뭐 자가용 어떤 차 X라는 게 주어졌을 때 얘가 자가용인지 아닌지를 예측하는 게 목적이잖아요. 그리고 클래시피케이션이라고 하면,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 자가용으로부터 어떤 걸 사람들이 어떤 걸 기대할까, 뭐 어떤 걸 생각할까 하는 거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래서 이걸 이거 오타가 났네요. 이거 너무 렛지죠? 이거 오타가 났네. 어쨌든 지식을 뽑아내야 합니다. 지식을 뽑아내야 되는데, 일단 아웃풋이라고 하면 포지티브와 네거티브가 있겠죠. 뭐 자가용이다 아니면 자가용이 아니다, 이렇게 두 가지 분류로 할 수 있겠고, 그런 인풋 리프레젠테이션은 뭐 이런 것도 있겠죠. 가격이라던가 뭐 엔진 파워라던가 아니면 뭐 좌석의 수, 이런 것들이 대표적으로 있겠습니다. 또 뭐가 있을까요? 생각해 본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미지 처리를 하는 게 아니고 그냥 어떤 숫자들이 필요한 거잖아요. 저희는 그런 걸 이용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뭐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겠다. 또 뭐가 있을까요? 인풋 값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들이, 우리가 자가용과 뭐 다른 차들을 분류하기 위해서 트렁크 유무도 있겠죠. 트렁크 유무가 있냐 없냐 라던가, 아니면 뭐 크기도 될 수 있겠죠. 크기가 너무 크다면 그것도 자가용 아닐 테니까, 그런 것들이 뭐 우리 인풋 리프레젠테이션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물론 요즘에는 뭐 이렇게 안 쓰죠. 그냥 다 이미지 처리를 해버리지. 이미지 처리를 하는데 아무튼 이런 것들이 예시가 될 수 있겠네요. 그래서 뭐 어떤 트레이닝 셋 X가 있다고 합시다. X가 있다고 하면 그 X는 그런 인풋 리프레젠테이션들의 집합으로 이루어져 있겠죠. 지금 같은 경우는 지금 X가 좀 볼드 표시되어 있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그냥 벡터라고 보시면 되고요. 벡터 표시다 다. 그리고 R은 그러니까 이제 그라운드 트루스 또는 뭐 레이블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가용이 맞다면 1이라고 나타낼 수 있겠고, 뭐 자가용이 아니라면 0이라고 나타낼 수 있겠죠. 그런 식으로 트레이닝 셋을 나타낼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뭐 그래프에는 이런 식으로 나타낼 수 있겠죠. 프라이스, 어떤 가격과 엔진 파워에 따라서 자가용인 애들은 이쪽에 있을 거고, 안녕하세요, 자가용이 아닌 친구들은 바깥쪽에 있을 거고, 뭐 이런 식으로 나타낼 수 있을 겁니다. 트레이닝 셋 왔으니까 좀만 기다려드릴게요. 왜냐면 뒤가 좀 중요해서. 트레이닝 셋을 뭐 이런 식으로 나타낼 수 있다. 여기까지는 뭐 쉽죠? 네. 다음으로 넘어가 보자면, 승준이 왔으니까 됐고,
다음으로 넘어가 보자면 이런 식으로 쓸 수 있겠네요. 우리가 어떤 자가용 C라는 클래스가 있는 집합을 어떤 프라이스 P1과 P2 사이에 있고 엔진 파워가 E1과 E2 사이에 있다 라는 식으로 클래스를 표현할 수 있겠네요. 그렇죠? 왜냐면 플러스가 자가용이었으니까 나머지는 마이너스고, 그래서 그 플러스만 속한 영역을 나타낼 수 있을 텐데 우리가 여기서 가정이 하나 들어갑니다. 무슨 가정이냐, 이제 SS 얼라인드라고 하면 이제 축으로 나눠진 사각형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이런 가정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인덕티브 바이어스라고 하는데, 야 뭐냐, 어떤 모델에 대한 가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이 포지티브와 네거티브를 구분하는 데 있어서 정말 수많은 경계들이 많잖아요. 뭐 이렇게 돼 있을 수도 있고, 그쵸? 뭐 이런 식으로 엄청 울퉁불퉁하게 돼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삼각형일 수도 있겠죠?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런 삼각형일 수도 있겠고, 뭐 다양한 모양들이 존재하는데 우리는 이걸 굳이 사각형으로 가정해서 표현한다는 겁니다. 이 모델을, 어떤 클래스가 속하는 영역을 사각형으로 나타낸다는 거죠. 그래서 얘를 이제 인덕티브 바이어스라고 하고, 얘를 곧 이제 어떤 가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모델에 대한 어썸션이라고 보면 되고요. 이를 통해서 우리는 단순화를 하는 거죠. 심플리파잉을 통해서 좀 더 단순한 모델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런 어썸션 자체가 틀리면 모델 자체가 틀릴 수가 있죠. 그런 단점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사각형으로 정했는데 알고 보니까 실제로는 뭐 이런 식의 좀 복잡한 모양일 수도 있다는 거죠. 이게 진짜인데 우리는 이렇게 사각형으로 만들어 버리면 애초에 가정 자체가 틀리게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단점이 있지만 어쨌든 단순화를 한다는 점에서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인덕티브 바이어스라는 내용은 정말 많이 나중에 볼 텐데요. 중요한 개념이니까 짚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괜찮죠? 다음으로 넘어가서 뭐 하이포더시스라고 하는데, 우리가 그냥 H라고 표현합니다. 그냥 H라는 하이포더시스, 어떤 가설에 대한 집합이 있다고 하면 그 HX는 뭐 이런 식으로 나타낼 수 있겠죠. 어떤 X가 들어가면, X가 이제 포지티브 예시면 당연히 1이 출력이 될 거고, 네거티브 예시면 0이라고 출력이 될 거고, 하이포더시스라고 해서 조금 어려운 것처럼 보일 수 있는데 그냥 간단하게 모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떤 모델이다 라고 보시면 이해하기 편할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런 에러, 그 어떤 X 안에 있는 그 모델에 속한 H라는 모델의 에러라고 보면 이런 식으로 나타날 수 있겠죠. 요 I는 인디케이터 펑션입니다. 인디케이터 펑션이고, 그러니까 이게 의미하는 바가 뭘까요? 여기 hx t가, 참고로 이 t는 뭐 어떤 제곱 이런 게 아니라 그냥 t번째 데이터다 라는 뜻입니다. 얘가 의미하는 바가 뭘까요? 다른 것만 보겠다. 그렇죠. 다른 것의 개수라고 볼 수 있겠죠. 여기 시그마까지 합치면 그냥 다른 거, 우리가 만들어낸 예측 모델의 다른 거의 개수라고 간단하게 볼 수 있겠네요. 괜찮죠? 그래서 얘를 뭐 에러로 나타낼 수 있겠다 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 false positive와 false negative가 있는데, 우리가 간단하게 생각해서 이 초록색 네모가 어떤 GT라고 해봅시다. 라고 했을 때 이 노란색 영역이 이제 뭐 노란색 영역에 플러스가 들어간다면 어떻게 되는 거죠? 우리 모델을 이제 초록색으로 설정해놓은 노란색에 알고 보니 플러스가 있었다 하면 이런 거 같은 경우는 false positive가 되는 거죠. 우리 positive인데 우리가 잘못 예측했으니까. 왜? 이 초록색 안에 플러스가 들어가야 되는데 노란색 영역에 플러스가 있다는 거는 그렇죠, 잘못 예측을 하게 된 거죠. positive를 잘못 예측했으니까 그렇게 되는 거고, 그리고 요 파란색 영역, 초록색 영역이 아니구나. 요거네요. 요게 우리가 설정한 모델이고, 노란색 영역이 false positive가 되는 거고, 그리고 여기 지금 보면 파란색 요 부분 있잖아요. 요런 부분. 요 부분 같은 경우에 이제 마이너스가 들어간다면, 원래는 우리가 저 지금 제가 빨간색으로 한 영역, 요 전체 파란색 영역이 플러스여야 되는데 마이너스가 들어갔던 것 자체가 잘못 예측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false negative가 되겠습니다. 괜찮나요? 네거티브를 잘못 예측했으니까. 네, 그런 걸로 보시면 될 거고, 이런 것들이 다 에러가 되는 거죠.
이제 잘못 예측한 놈들, 이런 놈들이 여기에 다 들어가는 거죠. 인디케이터 펑션에 있어서. 이해되나요? 요 수식 자체가 이해될까요? 정말 단순한 에러인데 괜찮으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하이포더시스 플러스 H에 대한 설명이다. 그리고 그럼 우리가 그 많은 가설들, 뭐 모델들 중에서 어떤 걸 선택해야 되냐라고 보면 이제 가장 뭐 특별한 하이포더시스 아니면 좀 더 뭔가 깐깐한이라고 하면 이해가 잘 될 것 같은데, 가장 지금 주어진 데이터셋에 있어서 가장 핏한 모델, 핏한 하이포더시스를 우리가 S라고 합시다. 가장 most specific hypothesis라고 하고, 그리고 가장 넓은 친구를 most general hypothesis라고 합시다. G. 그래서 S와 G 사이에 있는 애가 우리가 쓸 수 있는 모델이 되겠죠. 하이포더시스가 되겠죠. 왜냐하면 G보다 커지면 당연히 오류가 발생할 거고, S보다 작아지면 마찬가지로 오류가 발생할 테니까 우리가 그 S와 G와 G의 사이에서 어딘가를 결정해야 합니다. 그렇죠? 그렇겠죠?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S와 G 사이가 컨시스턴트라고 하는데, 그냥 말 그대로 일치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오류가 없이 잘 맞는다 라는 뜻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컨시스턴트라는 말은 통계학에서도 정말 많이 나오고 기계학습이나 딥러닝 쪽에서도 정말 많이 나오는데 알아두시면 좋은 용어입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벡터 스페이스, 버전 스페이스를 구성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괜찮죠? 뭐 질문 있으시면 손 들고 해주시면 되고, 그리고 결국 그 많은 S와 G 사이에 있는 모델 중에 뭘 선택하냐? 바로 가장 마진이 큰 라지스트 마진을 가지는 H를 선택한 게 가장 합리적인 선택이겠죠. 왜냐하면 마진이 커야 일반화하기 좋잖아요. 왜냐하면 막 S에 너무 가까이 있다 하면 완전 오버피팅이 될 수도 있는 거죠. 딱 트레이닝 데이터셋에 맞게만 작으면 S가 됐든 G가 됐든 마찬가지예요. 사실 G라고 하면 G는 이제 네거티브에 맞춰서 모델을 핏하게 만드는 거고, S는 이제 포지티브에 맞춰서 핏하게 만드는 거니까 그 둘 중에 하나를 사용하면 너무 트레이닝 데이터셋에 오버피팅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그 중간의 사이를 사용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마진이 가장 큰 애를 사용하는 게 좋겠죠. 괜찮죠? 오버피팅도 뭔지 아시죠? 모르시면 질문해 주시면 당연히 답변해 드릴 테니까. 그래서 라지스트 마진을 사용하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이거 이렇게 이용하는 가장 대표적인 게 서포트 벡터 머신인데 조금 뒤에서 설명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리니어 디스크리미넌트로 넘어가 봅시다. 가장 단순한 형태의 디스크리미넌트죠. 디스크리미넌트라고 하면 그냥 어떤 구분 짓는 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리니어 하니까. 그래서 이런 식으로 수식으로 표현할 수 있을 겁니다. 이번 기계학습 수업에서는 제가 개념도 개념이지만 수식을 좀 넣으려고 했거든요. 실제로 뭐 다음 학기 뭐 강재우 교수님 기계학습이 열렸나? 기억이 안 나는데 열린다면 수식이 정말 이번 유연학기제로 열리죠. 강재우 기계. 진짜 수식 파티일 텐데 솔직히 유연학기제를 하면 화이팅 듭니다. 굉장히 어려울 것 같은데. 네, 아무튼 수식이 정말 많고요. 강재우 교수님의 기계학습은 실제로 기계학습을 다루는 데 있어서 수식이 없으면 제대로 이해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냥 수식 보면서 한번 유도해봐도 좋고 그 수식이 어떤 의미를 담았나 보는 것도 좋기 때문에 저도 좀 담았는데, 아무튼 리니어 디스크리미넌트를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을 겁니다. 자, 뭐 천천히 살펴보자면 우리가 산형 방정식 가장 대표적인 예시가 ax 플러스 b잖아요. y는 ax 플러스 b. 얘를 이제 벡터 폼으로 나타내는 게 이렇게 나타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바꾸면 이제 y는 ax 플러스 b가 되는데, 뭐 정확히는 트랜스포즈 되겠죠. 그래서 뭐 a1, a2, an d 차원이라고 할까요? d 차원이라고 한다면 트랜스포즈에서 가 되겠죠. 괜찮을까요? y는 이제 스칼라라고 한다면 뭐 y가 벡터일 수도 있겠죠. 그런 경우에는 뭐 a가 좀 달라지겠지만 a가 벡터 폼이 아니라 매트릭스로 바뀌겠죠. 괜찮죠? 그래서 이거는 어떤
선형 방정식인데 x가 다변수일 때, 그러니까 뭐 2차 평면으로 단순하게 나타나는 게 아니라 3차, 4차 뭐 이렇게 넘어갈 때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 wi0는 단순히 그냥 인터셉트 절편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괜찮죠? 맞다. 이 i는 클래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클래스마다의 어떤 기준. 그래서 이렇게 리니어 디스크리미넌트를 이용하면 단순해요. 굉장히 단순합니다. D차원 이 표시 아시죠? 알고리즘에서만 배웠을 테니까 비고 표시로 나타내면 그냥 B차원만 D차원 OD로 나타낼 수 있는 스페이스와 컴퓨테이션 복잡도가 결정되고요. 그리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지식을 압축할 수 있죠. 그냥 어떤 하나의 1차로 나타내는 거니까. 그래서 어떤 웨이티드 썸, 어떤 이 x의 어트리뷰트의 웨이티드 썸으로 나타내서 하나로 압축시킬 수 있고, 또 뭐 포지티브, 네거티브 웨이츠를 통해서 포지티브, 네거티브 웨이츠라고 하면 이 가중치들의 플러스 마이너스 값에 따라서 방향도 대충 알 수 있을 거고, 매그니튜드 어떤 그 가중치의 크기로 인해서 어느 정도 가중치가 부여되냐라는 것도 해석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걸로 인해서 뭐 해석도 용이하다, 해석이 용이하다 라고도 볼 수 있겠네요. 이런 장점들이 있습니다. 뭐 밑에는 뭐 옵티멀하다, px 기분 xi라는 저 조건부 확률이 가우시안일 때, 그리고 가우시안이면서 shared covariance 매트릭스를 가질 때 옵티멀한데, 이거는 이제 기계학습 수업에서 좀 더 자세히 다룰 테니까 여기서는 안 다룰 예정이거든요. 이거를 다루려면 또 베이지안 쪽으로 접근을 해서 해야 되는데, 나중에는 결국 리니어 디스크리미넌트로 하든 베이지안으로 접근을 하든 결과는 똑같거든요. 근데 어쨌든 뭐 이런 게 있다 정도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클래스인 경우에는 이렇게 나타날 수 있겠죠. 그래서 아까 gx인데 클래스가 두 개니까 1과 2가 있을 거고, 그래서 얘를 이렇게 빼서 왜냐면 디스크리미넌트가 여러 개 있으면 헷갈리니까 g1x와 g2x를 빼서 결국 정리하면 이런 식으로 나타낼 수 있다는 거죠. 뭐 이렇게 돼 있는데, 얘를 빼면 결국 뭐 인터셉트는 인터셉트끼리 하고 웨이츠끼리는 가중치끼리 될 테니까 결국 이런 식으로 결정이 될 거고, g1이 원래는 이제 g1x가 g2x보다 크다면 얘 같은 경우는 c1이 되는 거고, g1x가 g2x보다 작다면 c2로 결정할 수 있는 건데, 지금 같은 경우는 우리가 gx라는 하나의 리니어 디스크리미넌트로 만들었으니까 이런 식으로 볼 수 있겠네요. 그래서 gx가 0보다 크다면 c1을 선택할 수 있고, 그렇지 않다면 c2를 선택하게끔 이런 리니어 디스크리미넌트를 구한 겁니다. 괜찮죠? 여기까지 이해되셨나요? 민성이도 왔네요. 여기까지 이해 안 되는 건 없으실 것 같고, 아닌가요? 괜찮죠? 네. 그래서 여기가 조금 어려운데 지오메트리에 대해서 봅시다. 보고 하려 했는데 안 가졌네요. 그냥 할게요. 자, 우리 어떤 gx는 0이라는 기준에 따라서 우리가 클래스를 구분했었죠. 위면 플러스고 아래면 마이너스로, 그쵸? 그래서 우리는 살펴볼 게 세 가지가 있는데, 우선 W입니다. W는 뭐냐? 요 리니어 W가 아까 일단 GX가 했던 건 기억하시죠? 그쵸? GX를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 여기 W는 뭐냐면 이 GX와 직교하는 방향을 가진 벡터라고 보시면 돼요. 왜 직교냐? 왜 직교일까요? 여기 임의의 점 x1과 x2가 있다고 합시다. 이 리니어 디스크리미넌트 위에 있는 x1과 x2라는 게 있을 때 gx1 요 벡터를 생각해 보자고요. x2 빼기 뭐 x1, 얘가 이제 w가 트랜스포즈 했을 때 0이 되면 직교하는 게 맞죠? 그쵸? 맞죠? 요 방향 벡터는 이게 요 방향일 테니까 요 방향과 w와 내적을 했을 때 0이 되면 올소곤을 한대. 그래서 요거를 풀어보면 x1이 될 거고,
얘를 이제 gx의 관점에서 따져봤을 때 이렇게 표현하면 좋겠죠. gx 2 빼기 w0가 될 거고, 왼쪽은 뒤는 gx 1 빼기 w0가 될 겁니다. 그쵸? 근데 우리가 x1과 x2는 요 위에 있잖아요. 그럼 대입하면 당연히 0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얘는 둘 다 0이 되고 w0도 둘 다 빠지니까 결국 0이 되겠네요. 그래서 w는 gx와 직교하는 벡터라고 보시면 됩니다. 괜찮죠? 그럼 요 방향에 있어서 방향 벡터는 롬으로 나눠주면 되잖아요. 단위 벡터로 표현한다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네요. 괜찮죠? 이 증명을 좀 깔끔하게 써드려야 되나? 그래서 결국 0이 내적했던 0이 되기 때문에 w는 직교한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두 번째 의미는 x와 어떤 점이 있는 x와 요 디스크리미넌트 간의 거리를 의미하거든요. 이 친구는. 그것도 그래서 요걸 우리가 여기다가 이제 수선의 발을 내려서 어떤 벡터 xp라는 벡터가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 우리는 이 x라는 벡터를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벡터의 합으로 표현할 수 있겠죠. d 곱하기 w 놈에다가 w 하고 더하기 xp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네요. 그쵸? 맞죠? 그럼 여기다가 이제 우리가 x를 이제 g 함수에다 넣어보면 gx 벡터는 뺄게요. g d 플러스 xp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거고, 그럼 얘가 w 트랜스포즈 xp로 나타낼 수 있겠네요. 또 풀면 플러스 w0 그쵸? 그러면 우리가 d w 트랜스포즈 w가 될 거고, w 놈이 될 거고, 플러스 w 트랜스포즈 xp 플러스 w0가 되는데, xp가 어디 있죠? 지금 xp가 어디 있죠? 여기 있죠? 요 위에 있죠? gx 위에 있죠? 그러니까 gxp는 제로인데 지금 보면 얘가 gxp죠. 그럼 얘가 0이 됩니다. 그래서 얘가 d 곱하기 w 놈 w 트랜스포즈 w가 되는데, w 트랜스포즈 w가 뭐죠? 내적이잖아요. 그럼 얘를 다시 나타내면 제곱이 될 거고 w 놈을 표현할 수 있겠네요. 나눠지니까 결국 d w 놈이 될 겁니다. 그럼 우리가 결국 구하고 싶은 게 d였잖아요. 그래서 d는 gx의 길이를 gx의 값에다가 w 놈을 나눠준 게 되겠네요. 그래서 요게 뭐냐? 요 거리다 라는 거, 두 번째 식이 요 거리다 라는 거를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괜찮죠? 그리고 이제 w분의 w0는 뭐냐면, 이거는 이제 여기 거리인데 이 거리는 사실 그냥 대입만 해보면 돼요. 우리 gx, 이 x, 그러니까 요만큼에서 전체 길이에서 여기를 빼면 되기 때문에, 그냥 빼면 되기 때문에 이거 계산해보면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요 세 가지 지식을 알고 좀 이따 서포트 벡터 머신 구할 때 나올 거니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괜찮죠? 사실 오늘 절까봐 걱정했는데 역시나 절었네요. 네. 아무튼 여기까지 이해 안 되시는 분? 네, 없으면 넘어갈게요. 결국 우리가 하고 싶은 게 뭐였죠? 마진이 가장 큰 애를 선택하는 거였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예시가 있다고 봅시다. 왼쪽 아래처럼 이런 예시가 있다고 봤을 때 우리가 구하고 싶은 리니어 디스크리미넌트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뭐
이런 점선으로 지금 표현되는 이 두 친구가 가장 핏하게 만들어진 애들하고 볼 수 있겠죠. 아까 뭐 모스트 스페시픽이랑 모스트 제너럴 했던 것처럼, 그렇죠? 그런 식으로 그 둘 중에 하나 될 거고, 그 둘 중에 하나, 그 두 놈들 중에서 가장 마진이 큰 애를 선택하고 싶습니다. 우리는 그게 가장, 그래서 이제 이런 예시가, 새로운 예시가 있다고 했을 때, 아까 전에는 사각형이었는데 사각형은 복잡하니까 리니어 디스크리미넌트로 하기 위해서 바꿔봤고요. 어쨌든 뭐 이렇게 트레이닝 데이터는 이렇게 나타낼 수 있겠죠. 아까처럼 어떤 x와 레이블들로 이루어져 있을 거고, 레이블들은 뭐 이런 식으로 클래스마다 나눠질 거고요. 그래서 우리는 리니어 디스크리미넌트를 찾고 싶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가장 최적의 어떤 분류하는 하이퍼플레인이라고를 찾는 게 목적인데, 하이퍼플레인이 뭐냐 라고 하시면 어떤 데이터셋 차원보다 좀 더 적은 차원의 평면이라고 보시면 돼요. 예를 들어 3차원이면 2차원인 거고, 2차원이면 뭐 1차원인 걸로. 지금 보면 데이터셋이 지금 2차원 평면에 돼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하이퍼플레인을 1차원 요 직선으로 표현할 수 있겠죠. 근데 그 하이퍼플레인 중에 가장 이 데이터셋을 잘 구분하는 애를 찾고 싶은 게 목적입니다. 우리는. 그쵸? 그래서 x는 뭐 이런 식으로 아까 봤던 것처럼 나타낼 수 있고, 우리는 두 가지 경우를 만족해야겠죠. 첫 번째로 RT, 그러니까 포지티브인 경우에는 당연히 리니어 디스크리미넌트에 의해서 0보다 커야 될 겁니다. 맞죠? 커야 될 거고, RT가 마이너스 1인 데이터에 대해서는 당연히 음수보다 0보다 작아야겠죠. 그쵸? 그 얘를 다시 쓰면 RT를 곱해서 아예 한 번에 이런 식으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뭐 그냥 수식이니까 되실 것 같고, 넘어가서 뭐가 달라졌을까요? 앞이랑 뒤가. 똑같은 슬라이드를 두 개 넣은 건 아니거든요. 틀린 그림 찾기. 예? 아 그쵸. 0과 1을 바뀌었는데 바뀐 점은 딱 요 세 개입니다. 뭐냐 이게 대체. 그러니까 우리가 단순히 0으로 할 수 있겠죠. 0으로도 해도 되는데 굳이 우리가 1로 설정한 이유는 어느 정도 거리를 두자는 거죠. 마진이 있게끔 기준을 잡아서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largest 마진을 찾아야 되는데, 그냥 0으로 하기에는 이제 뭐 여기 플러스가 막 이렇게 될 수도 있고 하니까 이것도 사실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상태에서 여기에 플러스가 있다고 해서 지금 우리가 0으로 기준으로 하면, 사실 그 다음에 리니어 디스크리미넌트를 이렇게 설정했다고 하면 이 마진 자체가 거의 없다시피 한 거잖아요. 그럼 largest 마진으로 보기 어려우니까 어느 정도 우리가 스레시홀드를 주자는 겁니다. 그냥 1로 1 정도는 떨어져있자, 적어도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설정하는데 뒤에서 좀 더 자세히 얘기할게요. 어쨌든 어느 정도의 마진을 두고 한다 라는 거를, 이 포인트를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서포트 벡터 머신에 대해서 얘기할 건데, 이름이 왜 서포트 벡터 머신인지도 뭐 뒤에서 얘기할 겁니다. 아무튼 가장 정말 유명한 클래시피케이션의 대표격이 되는 친구고요. 이제 리니어 디스크리미넌트로 간단하게 한번 볼 건데, 이제 나중 가면 커널 머신을 통해서 2차 좀 더 복잡한 디스크리미넌트를 구현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는 뭐 나중에 뭐 쿼드라틱도 있고 뭐 가우시안 폼도 있는데, 그런 거는 나중에 여러분들이 배우시면 될 것 같고, 간단하게 1차에서만 서포트 벡터 머신을 해봅시다. 자, 우리가 결국 각각의 이게 조금 클로시스트라서 조금 애매할 수 있는데, 각각의 사이드에서 가장 가까운 인스턴트들을 구별하는 거리가 이제 가장 커야 되잖아요. 이게 뭔 말이냐, 리니어 디스크리미넌트가 이렇게 있으면 데이터셋이 막 이렇게 분포하겠죠. 그 중에서 가장 가까운 애들 간의 거리가 우리가 보고자 하는 관건입니다. 이게 마진이 될 거고, 그쵸? 요 놈을 가장 크게 만들어야 되는데, 우리가 그 디스턴스 x와 그 하이퍼플레인 간의 거리를 어떻게 계산했었죠? 이렇게 계산했었죠. 뭐 다시 쓰면 이렇게 보시면 이해되겠죠? 왜냐면 아까 봤던 애잖아요. 우리가 지금 계산했던 요거 두 번째 애가 얘가 될 텐데, 얘가 바로 x와
하이퍼플레인 간의 거리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괜찮죠? 그럼 이제 그 데이터셋들을 이제 우리가 어떤 특정한 마진 이상으로 정하고 싶어요. 리니어 디스크리미넌트를. 우리는 이걸 만족해야 합니다. 왜냐? 모든 x에 대해서요. 모든 이제 이게 올 t라고 하면 이제 t가 데이터 순서잖아요. 모든 t에 대해서, 즉 모든 데이터에 대해서 이 수식을 만족해야 되는데 이 수식이 혹시 이해가 될까요? 자, 보면 우리가 얘가 이제 얘에 따라서 우리가 플러스 마이너스가 결정되죠. 그렇죠? 첫 번째, 얘에 따라서 플러스 마이너스가 결정된다. W 놈으로 나눠주면 거리가 되겠네요. 하이퍼플레인 간의 거리가 되겠죠. 근데 그 거리가 일정 마진보다 크거나 같아야 합니다. 그 말은 곧 이제 지금 보면 요 친구들을 다 만족시키는, 그러니까 이 점선보다 크고 이 점선보다 작고 를 만족시키는 어떤 리니어 디스크리미넌트를 찾고 싶다 이거죠. 여기까지 이해되셨나요? 수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면 이제 안 되기 때문에 항상 좀 이따 다시 한번 질문 시간 아예 가질게요. 그래서 근데 이렇게 설정하면 이 로라는 마진 값이 무수히 많을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0.1을 해도 되고 0.1을 해도 되고, 그러니까 이 점선 간의 거리가 무수히 많아도 된단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그냥 유니크한 솔루션을 구하기 위해서 그냥 1로 고정합니다. 두 개의 곱을, 로와 W 놈의 곱을 1로 고정을 하고, 결국 이 마진을 맥시마이즈 하는 방식으로 이런 그 W 파라미터를 찾아내고 싶어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쓸 수 있겠죠. 자, 얘도 수식을 이해해야 되는데, 자, 우리가 2분의 W 제곱을 미니마이즈 합니다. 왜 얘를 미니마이즈 할까요? 마진을 맥시마이즈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고정을 했죠. 그러면 얘를 맥시마이즈 하려면 W 놈을 미니마이즈 하면 되겠네요. 그쵸? 그래서 W를 미니마이즈 합니다. 근데 조건이 있어요. 조건이 바로 얘죠. 아까 설정했던 얘입니다. 그래서 이 조건을 만족시키는 이 2분의 W 제곱, 이거 또 왜 2분의 1을 왜 붙였냐면 사실 상수는 붙어도 의미 없잖아요. 근데 미분하기 편하려고, 미분하면 2분의 1 사라지기 때문에 미분하기 쉬우려고 이런 식으로 만듭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괜찮죠? 그래서 결국 우리가 하고 싶은 거는 2분의 W 제곱을 최소화시키려고 한다. 왜? 마진을 최대화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걸 근데 이 조건을 만족시키는 W를 찾는 게 결국 목적입니다. 우리가 리니어 디스크리미넌트를 찾는다는 것 자체가 이 W 가중치 포인트를 찾는 거니까. 그쵸? 모든 t에 대해서요. 그래서 이제 라그랑지안 펑션을 적용시키면 이렇게 되는데, 사실 라그랑지안 펑션은 기계학습 수업에서 안 가르쳐요. 이게 어떤 거냐. 그래서 간단하게만 설명하자면, 우리가 어떤 최대화나 최소화 문제를 풀 때 조건, 이렇게 컨스트레인이 걸려있는 것들이 있어요. 근데 이런 것들이 걸려있으면 우리가 얘를 수식으로 구하기 어렵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수식을, 이 조건을 수식에 포함시키는 방법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 조건을 어떻게 하면 이 수식에 포함시켜서 맥시마이즈와 미니마이즈 문제를 다시 한번 구성할까? 그게 바로 라그랑지안 멀티플라이어와 펑션에 관한 얘기인데, 이거는 저 수업에서 자세히는 안 다룰 거고, 아마 이제 윤민서가 데이터 과학을 위한 수학이라는 수업에서 다룰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 거기서 이거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무튼 기계학습 수업에서도 안 가르치기 때문에 저도 그냥 패스할 거고, 얘를 이제 라그랑지안 펑션을 적용시키면 이런 식으로만 변한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 분이 더 오셨네. 네? 지금 하는 거? 아, 자고 알고 수업을 온 거구나. 네,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요렇게 표현할 수 있거든요. 그냥 요거는 그렇구나 정도로만 넘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그냥 모든 데이터셋에 대해서 이 알파가 라그랑지안 멀티플라이어거든요. 그래서 요러는 새로운 애를 도입해서 새롭게 로스라고 보기도, 어떤 목적 함수, 오브젝티브 함수를 만들어내는 거죠. 새롭게 만들어내는 겁니다. 네, 알파를 통해서. 그래서 결국 알파를 맥시마이즈하고 더블 놈을 미니마이즈하는 게 목적인 함수가 됩니다. 얘 같은 경우는, 이 LP는. 그래서 이제 이 친구를 미분해가지고 0을 미분한 다음에 0으로 설정한 다음에 그렇게 구해진 애들 대입하면 아래식으로 바뀌는데,
이것도 그냥 그렇구나 정도로만 보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아 이렇게 바꿨더니 뭐 이런 식으로 넘어가는구나, 바뀌는구나 정도로만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그래서 목적은 이거 두 개를 만족시키는 게 목적이에요. 알파를 맥시마이즈하고 더블 놈을 미니마이즈한다. 결국 이걸 왜 하는 거예요? 마진을 맥시마이즈하기 위한 거예요. 다. 그 조건을 만족시키는 많은 리니어 디스크리미넌트 중에 마진이 가장 큰 애를 고르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구하는 거고, 이제 대부분의 이제 알파는 이거 제곱 아니에요. 알파는 0일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W를 최소화하고 알파를 크게 하려고 하기 위해서는, 결국 LP를 작게 하기 위해서는 얘를 가장 최소화시키는 게 목적이잖아요. 우리가 최소화시키려고 하면 이제 이 친구가 GX죠. 뭐 T까지 붙인다면 GX죠. 근데 GX가 대부분 1보다 클 겁니다. 그쵸? 왜냐하면 딱 1인은 어디 있어요? 데이터가 뭐 이렇게 있다고 합시다. 마이너스가 이렇게 있고 플러스가 이런, 뭐 뒤에서 얘기하긴 할 건데 가장 가까운 애들이 1이거든요. GX가 1인 애들은 그 데이터 세트 중에 가장 가까운 애들이 1입니다. 그럼 우리가 앞에서 그냥 가정한 거예요. 우리가 1로 설정하겠다 해서 만든 애들이 1인데, 그럼 얘네들은 이제 1을 빼버리면 0이 되니까 알파 값이 상관이 없는데, 이제 그렇지 않은 애들, 그 뒤에 있는 이 많은 데이터 애들은 알파 값이 다 0입니다. 왜? 우리가 또 이거 LP를 미니마이즈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 값이 1보다 크겠죠? 그럼 알파가 0이어야지 미니마이즈 할 수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알파 t는 0일 겁니다. 그리고 그렇지 않은 알파 t가 0이 아닌 애들은 이제 그 서포트 벡터라고 부릅니다. 그런 애들이 이제 가장 디스크리미넌트에서 가장 가까운 데이터들을 이제 서포트 벡터라고 부르고, 그래서 우리가 이걸 이제 서포트 벡터 머신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서포트 벡터 머신이다. 이렇게 설명하면 이해가 잘 안 될 수 있으니까 그림으로 넘어가 볼 건데, 이거 좀 이따 설명할게요. 그래서 이런 애들이 다 서포트 벡터니 알파 t가 0이 아닌 애들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런 애들을 우리가 서포트 벡터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친구들은 다 알파 t가 0인 애들이죠. 리니어 디스크리미넌트가 멀리 떨어져 있는 친구들, 이 알파 값이 다 0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대체 왜 이 D로 LD로 되냐, 뭐 이런 거는 사실 뭐 KKT 티오렘에서 있는데, 이렇게 지금 보시면 W와 알파가 막 있거든요. 이건 L 값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거 L이고 W 알파고 W고, 지금 변수가 3개 있으니까 3차원 평면의 표현이 되겠죠. 그래서 이 3차원 평면에서 최적의 점이 대체 어딜까는 이제 이 새들 포인트를 우리가 옵티멀 포인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새들 포인트가 어떻게 구하냐? W와 알파를 알파 중에 가장 알파 중에 가장 큰 애. 그러니까 지금 보면 이 점선이 알파 중에 가장 큰 알파의 곡선이라고 보면 될 것 같고, W 중에 이 곡선은 W 평면에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 W가 가장 미니마이즈 되고 알파가 가장 맥시마이즈 되는 이 부분이 바로 새들 포인트라고 하고, 그 부분이 가장 옵티멀 벡터인 부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찾아주는 게 결국 서포트 벡터 머신의 핵심인데, 이 식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는 모르셔도 됩니다. 그냥 아이디어만 알아보시면 될 것 같아요. 결국 핵심은 그냥 마진이 가장 크게 만드는 리니어 디스크리미넌트를 찾는 거고, 그 리니어 디스크리미넌트에 가장 가까운 데이터들이 서포트 벡터다 정도로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질문을 받을게요. 리니어 디스크리미넌트와 서포트 벡터 머신 얘기였습니다. 혹시 뭐 중간에 이해가 안 된다, 이 부분이 좀 궁금하다, 편하게 질문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없으면 넘어가겠습니다. 괜찮나요? 자, 다음은 우리가 리니어 디스크리미넌트를 정한다고 해서 항상 사용적으로 구별이 되진 않을 거예요. 그쵸? 우리가 뭐 항상 리니어 하진 않을 테니까. 그래서 그런 예외들을 좀 정해보려고 합니다. 예외들을 좀 수용해서 리니어 서포트 벡터 머신을 해보자면,
이런 게 이제 소프트 마진 하이퍼플레인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소프트라는 말과 반대말인 하드라는 말이 정말 많이 나와요. 얘도 뭐냐면 하드는 완벽하게 분리가 되는 거예요. 그냥 완벽하게 분리가 되는 거고, 소프트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예외가 있는 거죠. 좀 예외가 있고 좀 틀릴 수도 있는, 그래서 그런 것까지 좀 더 포용하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소프트하다는 거, 소프트한 마진 하이퍼플레인을 정해보자면 우리가 새로운 베리어블, 이제 슬랙 베리어블이라고 하는데, 를 도입해서 이런 식으로 나타낼 수 있을 겁니다. 우리가 원래는 1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는 게 맞았는데, 이제 슬랙 베리어블을 도입해서 어느 정도는 포함해도 된다는 거죠. 어느 정도 예외는 있어도 된다. 한 0.9나 뭐 0.8 이 정도는 용인해 줄 수 있다라는 거고, 그리고 이 슬랙 베리어블의 합이 소프트 에러가 됩니다. 네, 다른 에러의 형태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우리가 문제는 결국 두 개인데, 아까는 W를 최소화시키는 거, 마진을 최대화시키면서도 여기서 이제 새로운 슬랙 베리어블이 도입됐잖아요. 그래서 슬랙 베리어블의 합, 소프트 에러 또한 최소화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다 나타내는 게 라그랑지안 라그랑지안 펑션으로 나타내는 게 얘가 되겠고요. 그냥 그렇구나 정도로만 넘어가시면 됩니다. 그냥 슬랙 베리어블을 포함시켜서 식을 썼구나, 어떤 오브젝티브 펑션을 만들어냈구나 라고 보시면 되고, 요 C는 하이퍼 파라미터입니다. 우리가 정하기 나름이에요. 얘는 하이퍼 파라미터라고 하면 그냥 우리가 트레이닝 전에 임의로 정한다고 보시면 돼요. 우리가 실제로 그냥 뭐 0.1로 하든 뭐 1로 하든 우리가 정하는 값이 되고, 하이퍼 파라미터에 따라서 모델의 성능이 결정돼서 얘는 우리가 트레이닝 시키면서 계속해서 수정해 나가야 되는 값입니다. 아무튼 얘는 이제 하이퍼 파라미터고, 이 C의 값에 따라서 소프트 에러의 비율을 늘리는 거죠. 사실 C가 크면 클수록 소프트 에러를 좀 더 강하게 봐서 소프트를 좀 더 하드하게 만든다는 뜻이고, 만약에 C를 작게 하면 좀 더 소프트하게 만드는 거죠. 혹시 이해가 될까요? 그러니까 C를 크게 하면 우리 한치의 오류도 좀 용인하지 않겠다라는 뜻이고, C를 작게 하면 이제 어느 정도의 에러는 감안해 주겠다라는 뜻이 되겠죠. 그래서 아무튼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라그랑지안 펑션을 이용해서 오브젝트 펑션을 만들었고요. 이런 것들이 있겠죠.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우리가 이제 B, 이제 이 동그라미 쳐져 있는 얘나 얘는 이제 알파 t가 0이 아닌 친구들이죠. 그리고 서포트 벡터라고 하는 애들이죠. 얘들은 지금 제가 빨간색으로 동그라미 친 애들은. 근데 이런 C, D 이런 애들은 에러입니다. 얘들은 이제 우리가 이런 점선 안에 있어야 한다고 우리가 했는데, 이제 몇몇 데이터들은 그렇지 않은 거죠. 그래서 C 같은 경우는 이제 슬랙 베리어블이 이거 굉장히 쓰기 어렵거든요. 돼지 꼬리처럼 생겼는데 뭐 이런 식으로 나타나는데, 얘가 이제 이 비율이 0보단 클 거고 1보단 작은 친구들이 되겠죠. 그쵸? 이 친구들은 소프트 에러가 맞습니다. C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C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용인해 주겠다. 하지만 리니어 디스플레이먼트, 우리가 결국 저 진한 선을 기준으로 분리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오류는 아니에요. 근데 그냥 소프트한 오류다 라고만 보시면 되는데, D 같은 경우는 슬랙 베리어블이 1보다 큰 친구들은 그냥 에러예요. 얘들은 그냥 애초에 완전 잘못 분류한 애들이죠. 원래는 이제 저 진한 선의 아래에 있어야 되는데 그보다 위에 있는 거니까. 얘는 뭐 미스 클래시피케이트, 미스클래시피케이티드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잘못 분류가 된 친구들. 근데 슬랙 베리어블을 통해서 이런 애들까지는 어느 정도는 용인해 주겠다라는 거고요. 어느 정도 오류는 해주겠다라는 거고, 우리가 하이퍼 파라미터를 결정해서 이런 애들을 얼마나 엄격하게 따질 것인가를 본다고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서포트 벡터 머신이었고요. 클래시피케이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리그레션인데, 다들 뭐 클래시피케이션과 리그레션에 대한 차이는 아실 겁니다. 그쵸? 클래시피케이션은 어떤 클래스를
정하는 게 목적이고, 리그레션 같은 경우는 어떤 그냥 값을 예측하는 거잖아요. 컨티뉴어스한 값을. 그래서 얘도 간단하게 한번 살펴볼 건데, 얘는 뭐 소프트 벡터 머신 같은 그렇게 어렵게는 안 할 거고 간단히 한번 봅시다. 첫 번째, 심플 리니어 리그레션입니다. 굉장히 쉬워요. x도 1차원, y도 1차원, 두 개 합치면 2차원. 얘는 뭐 가중치도 그럼 다 1차원이겠죠? 이런 게 심플 리니어 리그레션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지금 동그라미들이 데이터들일 거고, 요 직선이 어떤 회귀 직선이 되겠죠. 그래서 새로운 인풋 x 뭐 스타가 들어왔을 때 뭐 다른 어떤 아웃풋을 예측한 그런 모델, 가장 단순한 모델이죠. 우리가 볼 수 있는 리그레션 모델 중에 가장 단순한 모델이고, 그 다음은 멀티플 리니어 리그레션입니다. 이제 x의 차원이 좀 더 커진 거죠. y는 1차원인데, 그래서 x 같은 경우가 2차원이 되는 거고, 뭐 age, education이라고 하면 결과는 y는 이제 income이 되는 거고, 이 b는 이제 intercept니까, 네,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겠네요. 그쵸? 다음은 제너럴 리니어 리그레션인데, 얘는 이제 좀 더 차원이 커진 겁니다. 그래서 이제 y도 이제 2차원으로 볼 수 있는 거고, x도 2차원, 그럼 뭐 b도 2차원이겠죠? y가 이제 2차원이고 b가 2차원이면 x도 2차원이면, 그럼 a는 뭐가 될까요? a의 차원은 어떻게 될까요? 차원을 맞춰줘야 되니까 이제 a가 이제 가중치인 거죠. 아까 봤던 이 더블 a, 얘는 이제 당연히 2 곱하기 2가 될 겁니다. 왜냐면 2차원이 들어와서 2차원으로 아웃풋을 내야 되니까 2 곱하기 2가 될 거고, 그럼 만약에 이제 뭐 x가 3차원이면 어떻게 될까요? a의 크기가 이 크기 어떻게 될까요? 2, 3. 그죠? 2 곱하기 3이 되겠죠? 뭐 이런 식으로 될 겁니다. 그래서 그냥 제너럴한 리니어 리그레션, 그래서 이렇게 매트릭스 폼으로 표현되고, x와 y는 벡터, 그리고 a는 이제 매트릭스로 표현되는 게 제너럴하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냥 차원을 계속 확장해 나가는 거라, 아 그렇구나 정도로만 보시면 될 것 같네요. 그리고 이제 이런 뒤에 있는 바이어스 텀, 그냥 인터셉트 부분은 포함될 수 있습니다. x를 이런 식으로 만들고 a를 이런 식으로 만들면 왼쪽과 똑같죠? 우리 이거 전산수학 1에서 이런 거 배웠었죠? 그냥 벡터인데 좀 이거 뭐라고 하더라? 블록 매트릭스였나? 그랬던 것 같은데, 매트릭스 표현을 이제 블록 매트릭스였나? 라는 식으로 합니다. 어쨌든 이런 식으로 하면 뭐 이거 굳이 계산해보면 얘도 마찬가지로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ax 플러스 b, 얘랑 하는 거니까 똑같죠? 그래서 어쨌든 이 바이어스 텀도 그냥 포함시킬 수 있다, a에다가. 그래서 보통은 나중에 가면 이런 식으로 많이 표현합니다. 굳이 뭐 뒤에 있는 플러스 b를 안 쓰고 표현을 하는데, 뒤에서도 그렇게 할 거고요. 그래서 뭐 노테이션만 잠깐 짚고 넘어가 봅시다. 일단 데이터 페어는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x1, y1, x2, y2, 뭐 xn,yn까지 할 수 있을 거고, 목표는 우리는 이 베스트 a를 찾는 겁니다. 그쵸? 회귀 어떤 가중치를 찾는 게 베스트 목표고, 어떤 새로운 데이터 xi가 들어왔을 때 이 a라는 매트릭스를 이용해서 구한 값은 어떤 predicted value 또는 뭐 estimated value가 되겠죠. 그래서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뭐 predicted나 estimated를 할 때는 항상 hat이라는 걸 사용한다라는 걸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yi hat이라고 하면 우리가 예측한 값이구나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residual error는 실제 yi라는 ground truth 값, 실제 값과 정답인 거죠. 얘가 정답인 거고, 얘는 yi hat이잖아요. 우리가 예측한 값의 차이가 residual error라고 보시면 됩니다. 에러인 거죠, 에러. residual error라고 하는데, 어쨌든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요 세 가지 표현에 좀 익숙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넘어가서 우리가 결국 베스트 모델을 정해야 합니다. 우리가 라인 1, 2, 3, 4 중에 어떤 게 가장 잘 핏된 선인 것 같아요? 라인 1, 2, 3 중에 이거 뭐 항상 이제 교수님이 손들라고 하는데 1이라 생각한다 하면 손 들어주시고, 1인 것 같다, 2인 것 같다, 난 약간 2가 맞는 것 같다, 아니면 3인 것 같다. 왜 아무도 손 4인, 혹시 4인 것 같나요? 4인 것 같다. 1인 것 같습니다.
1인 것 같아. 뭐 어쨌든 뭐가 되겠죠. 저도 뭐 이게 정답은 뭔지 모르겠는데 1이거나 뭐 2거나 4는 좀 아닌 것 같고 4는 좀 아닌 것 같고 1 아니면 2인 것 같고 약간 그렇죠. 근데 우리가 그럼 이거를 어떻게 측정할 거냐가 문제입니다. 어떻게 측정할 거냐? 얼마나 이 핏이 잘 돼 있냐? 우리가 얼마나 예측 모델을 잘 만들어내느냐에 대한 건데 그걸 우리가 측정을 하긴 하는데 눈대중으로 측정하면 안 되죠. 기준이 없으니까. 그래서 숫자로 측정을 해야 합니다. 숫자로 측정해야 합니다. 어떻게 측정할 거냐? 그래서 이 측정하는 기준을 통해서 어떻게 베스트 파라미터, 베스트 모델을 찾을 거냐 하는 건데 그래서 뭐 첫 번째 시간에도 했었던 퍼포먼스 메저를 이용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뭐 첫 번째 같은 경우는 이거는 너무 단순하죠. 이 같은 경우는 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는 첫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플러스와 마이너스의 크기가 좀 균형 잡히게 있다면 에러가 엄청 많아도 어쨌든 0으로 될 테니까요. 그렇죠? 근데 이제 이런 애들은 쓸만할 겁니다. 절대값을 쓰든 그런 제곱을 하든.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뭐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L1 로스라고 하고 이제 민 앱솔루트 에러라고 해서 MA라고 하는데 정확히 민이라고 하려면 여기는 사실 데이터 포인트 개수로 나눠줘야겠죠. 여기 N개 있다고 하면 나눠줘야 될 거고 민으로 한다면. 근데 뭐 사실 뭐 이 상수는 크게 중요하지 않으니까 퍼포먼스 메저에 있어서 뭐 상수값은 중요하지 않으니까 얘도 마찬가지로 N으로 나눠주면 MSE 민 스퀘어드 에러라고 보면 되겠네요. 그래서 MSE는 많이 보셨을 것 같아요 아마. 수리 통계학에서도 할 거고. 괜찮죠? 그리고 리스트 스퀘어 메소드 이번 리그레션 시간에서의 대표적인 거는 이제 리스트 스퀘어 메소드를 해볼 건데 아까 전에서 얘기했던 퍼포먼스 메저로 L2로스를 사용하는 건데 그냥 sum of residual error의 sum of square of residual error를 기준으로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뭐냐? 요거예요, 요거. 아까 봤던 L2로스죠. y 빼기 y 의 제곱을 최소화시키는 겁니다. 얘를 이제 최소화시키는 게 목적인 거죠. ri가 y 마이너스 y 햇이니까 ri 제곱이라고 하면 그냥 되겠죠. 어쨌든 이 L2로스를 이용해서 우리가 이 L2로스를 최소화시키는 A 매트릭스를 찾고 싶다는 거죠. 괜찮죠? 그래서 그걸 하는 건데 그래서 이건 수식이에요. 이렇게 했다가 y 햇을 ax니까 바꿔주고 이거 같은 경우는 지금 제곱이니까 이제 벡터 같은 경우는 내적으로 표현할 수 있단 말이죠. 그쵸? 내적으로 표현을 한 다음에 표현을 한 건데 얘 같은 경우는 그냥 이제 아까 봤던 벡터 폼이니까 x도 벡터고 x가 벡터고 y도 벡터고 a는 매트릭스인데 얘를 이제 매트릭스 폼으로 바꿔줄 수 있거든요. n 데이터를 포함시킨. 이게 뭔 말이냐? 우리가 x의 차원을 d라고 해봅시다. 근데 우리가 데이터가 n개 있죠. 그럼 얘는 우리가 어떻게 바꿀 수 있냐? n times d로 바꿀 수 있습니다. 그래서 x를 이렇게 바꿔준 n 데이터를 포함시켜서 매트릭스 폼으로 바꿔주면 이런 식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y도 이제 y는 이제 뭐 저거 벡터가 아니라 뭐 1차원이라고 한다면 y 같은 경우는 그냥 데이터만 되겠죠. n 차원이 될 거고 x는 n d가 될 거고 그럼 베타는 뭐가 될까요? 베타 차원은 d가 되겠죠. 그렇죠? 왜냐면 n 곱하기 d랑 d를 곱해줘야지 n이 될 테니까요.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매트릭스 폼으로 나타낼 수 있을 거고 얘를 풀면 뭐 이런 식으로 됩니다. 그냥 요거 제곱이니까 제곱을 풀어줬다고 보시면 돼요. 이게 선형대수학이니까 이렇게 막 선형대수학이 정말 중요하죠. 자신감에 기계학습에서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데이터가 n개 있으니까 그걸 n 차원을 하나 더 늘려줘야 되고 이러다 보니까 나중 가서 딥러닝 할 때도 차원이 정말 헷갈립니다. 정말 헷갈려요. 저도 막 코드 짜면서 이거 차원 오류가 진짜 많이 나는 것 같은데 디멘션 안 맞는다고 맨날 오류 나고 아무튼 그렇습니다. 여기까지 괜찮죠? 결국 얘를 미니마이즈 시켜주는 게 목표인 거죠. 에러를 미니마이즈 시켜주는
그게 바로 최적의 모델일 테니까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바꿔줄 수 있고, 매트릭스 폼을 이제 베타에 대해서 편미분을 해준 다음에 편미분을 해주면 그냥 이렇게 됩니다. 이거는 이제 매트릭스 아마 데버스에서 가르치나요? 매트릭스에 대한 미분 어떻게 하는지 가르칠 텐데 아마 거기서 배우시면 될 것 같고, 뭐 매트릭스 쿡북 이용해가지고 그냥 미분하면 저렇게 나오고, 얘를 이제 0으로 설정해주면 이제 베타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솔루션이 그냥 얻어지는 거죠. 그래서 사실 리니어 스퀘어 메소드를 통해서, 아니 리스트 스퀘어 메소드를 통하면 답이 무조건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제 클로스드 폼이라고 하는데, 어쨌든 이렇게 베타라는 모델이 나오는 거죠. 베타는 참고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D차원의 어떤 벡터일 겁니다. 가중치들이 모여있는 애들이죠. 그래서 뭐 이런 솔루션을 뭐 노멀 이퀘이션이라고도 한다라고 합니다. 뭐 크게 중요한 건 아니고요, 이건. 베타를 이렇게 구할 수 있겠네요. 이거 왜 미분해서 0 하는지 아시나요 혹시? 간단하게 생각해서 우리 2차원 같은 거 보면 우리가 이 참수에서의 최소값 어떻게 구해요? 미분해서 0 두는 지점이 최소가 되는 거잖아요. 그냥 똑같습니다. 똑같이 그냥 이게 어쨌든 뭐 컨벡스한 형태니까 뭐 나중에 볼록 최적화해서 이제 하시겠지만, 네, 역시 볼체입을 배우신 분이 한 분 계시는데, 그럼 저 여기서 말하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저는 볼체입 안 들어가지고. 아무튼 이제 이 친구를 미분한 다음에 0 되는 부분이 최소가 될 테니까 그 부분에 해당하는 베타를 찾아주는 게 목표인 거죠. 그쵸? 제가 생각보다 이걸 설명을 안 드렸네. 왜 베타를 미분하고 하는지.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렇게 베타를 찾아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리니어 모델을 최적화하는 세 가지 방법이 있는데, 첫 번째는 아까 전에 했던 리스트 스퀘어 메소드를 이용해서 이제 뭐 베타를 구하는 거죠. 이걸로 그래서 이제 베타는 이제 뭐 베타를 구해줄 수 있는 거고, 두 번째는 맥시멈 라이클리후드 에스티메이션인데 이게 ML이죠, ML이. 근데 이건 또 좀 통계적인 접근이라, 통계적인 관점에서 보는 거라 여기는 좀 생략을 할 건데 아마 기계학 수업에서 배우긴 할 겁니다. 아무튼 결과는 똑같아요. 놀랍게도 이제 위에서 이제 했던 방식이랑 이제 MLE를 통해서 했던 방식이랑 결과는 똑같습니다. 그래서 둘 다 클로스드 폼이라고 하는 이유가 그냥 해가 결정된다는 거예요. 해가 막 여러 개가 아니라 결정된다는 거죠. 딱 하나로. 하나는 아니어도 뭐 여러 개로 딱 결정이 된다는 거고. 그리고 세 번째 뭐 그레디언트 디센트인데, 사실 리니어를 굳이 그레디언트 디센트로 할 필요가 없긴 하죠. 데이터셋이 막 엄청 많다거나 아니면 차원이 엄청 많아가지고 연산이 너무 복잡해지지 않는다면 그냥 위처럼 클로스드 폼을 하는 게 나은데, 물론 이제 나중에 쿼드라틱이나 좀 더 차원이 많아지면 그레디언트 디센트가 좋은 방법이 되겠죠. 이거는 전에도 설명했듯이 그냥 로스를 따라가면서 파라미터를 업데이트하는 방식으로 반복하는 거라 저희 1장에서 얘기했었죠. 그래서 그레디언트 디센트라는 방식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통해서 리니어 모델을 최적화시킬 수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이제 리그레션 내용이고, 마지막은 그냥 모델 셀렉션과 제너럴라이제이션에서 간단하게 설명해 보려고 하는데, 일단 뭐 학습이 사실 뭐 프로블럼이라고 하는데 그냥 간단하게 얘기해서 좀 잘 될 리는 없어요. 항상 잘 될 리가 없고, 예를 들어 뭐 데이터가 불충분할 수가 있겠죠. 우리가 어떤 솔루션을 찾는데 데이터가 충분하지 않는 경우에는 제대로 학습이 안 될 거고, 그래서 우리가 그걸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첫 번째가 인덕티브 바이어스를 설정하는 거죠. 아까도 얘기했듯이 어떤 어썸션, 가정에 대한 어떤 어썸션을 설정하는 거고, 아까 전에 봤었던 거는 사각형으로 설정하는 거, 그런 게 이제 인덕티브 바이어스가 되겠죠. 그래서 이런 걸 잘 설정해주면 좀 더 단순화시키고 또한 데이터에 나름 잘 맞게 해줄 수 있다. 물론 인덕티브 바이어스라는 가정이 틀리면 당연히 그 모델 자체도 틀리게 되겠죠. 그래서 모델 평가할 때 인덕티브 바이어스의 여부도 많이 평가하죠. 이 인덕티브 바이어스가 과연 맞는 걸까? 만약에 틀리다면 그 모델의 한계는 반드시 존재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쵸? 이제 뭐 제너럴라이제이션 할 때 이제 모델이 얼마나 데이터에 맞춰서 잘 수행하냐, 잘 성능을 내냐라는 걸로 볼 수 있을 거고, 이제 오버피팅과 언더피팅을 항상 주의해야 한다라는 거는 늘 하는 얘기죠.
오버피팅 같은 경우는 너무 복잡해질 때, 우리 주어진 데이터셋에 대해서 너무 복잡한 경우 모델이, 그런 경우에는 이제 트레이닝 데이터셋에 딱 맞게 되는 거니까 오히려 이제 테스트 데이터셋에는 맞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가진 데이터에는 항상 한계가 있기 때문에 모든 데이터를 볼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새로운 데이터가 나타났을 때 어느 정도 오류가 더 생길 수도 있다라는 거고, 언더피팅 같은 경우는 그냥 피팅이 덜 된 거죠. 당연히 그냥 피팅이 덜 됐으니까 맞죠. 피팅이 덜 됐으니까 그냥 성능이 잘 안 나오는 거고, 이 두 가지를 잘 균형 잡게 해서 최적의 피팅을 찾아내야 합니다. 이것도 이제 1장에서 했던 건데, 오컴스 레이저, 오컴시의 면분할이라고 하는데, 가장 단순한 모델을 설정해라. 비슷한 성능을 가진 모델들에 있어서 선택할 때는 가장 단순한 모델을 선택하는 게 좋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트레이드 오프에 관한 얘기인데요. 항상 러닝이 완벽할 수는 없으니까 이제 복잡도에 따라서 복잡도와 뭐 트레이닝 셋 사이즈가 있을 거고 어떤 에러가 있을 겁니다. 요 세 가지는 항상 트레이드 오프를 가지는데, 일단 복잡도가 높아질수록 트레이닝 에러 자체는 낮아지긴 하겠죠. 근데 또 너무 복잡해지면 테스트 에러가 높아질 수 있으니까 너무 복잡해져서도 안 되고, 그렇다고 너무 복잡하지 않게 되면 이제 컴플렉시티가 엄청 낮아지면 또 에러가 엄청 커질 거고, 그래서 이런 트레이드 오프가 있겠죠. 아니면 뭐 트레이닝 셋 사이즈가 확실히 많을수록 에러 또한 낮아지겠죠. 왜냐면 데이터셋이 많은 거니까. 뭐 그 반대가 될 수도 있죠. 트레이닝 셋이 너무 없으면 에러가 당연히 높아질 거고. 그래서 이제 뭐 컴플렉시티가 중요하다라는 얘기도 했습니다. 오버피팅, 언더피팅 항상 주의해야 한다 하는 거죠. 마지막으로는 이제 크로스 밸리데이션인데, 이것도 정말 많이 쓰는 방법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데이터는 항상 한정되어 있으니까 그 데이터를 어떻게 나눠서 잘 쓸까인데, 우리가 모든 데이터를 트레이닝 데이터로 이용하면 이 모델이 얼마나 좋은지 평가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세 가지로 나눠서 씁니다. 첫 번째는 트레이닝 셋이고요. 얘는 이제 피팅에 이용을 하는 거죠. 어떤 모델을 맞추는 피팅에 대해서 이용을 하는 거고, 밸리데이션 셋 같은 경우는 그렇게 피팅한 모델들 중에서 밸리데이션 셋을 이용해서 그 밸리데이션 셋의 에러를 통해서 그 모델들 중에 가장 에러가 낮은 애들을 선택하는 데 이용합니다. 그래서 얘는 메저링 또는 뭐 추징이라고 하면 되겠죠. 뭐 선택할 때 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테스트 셋은 그냥 평가할 때 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데이터셋을 분리를 해서 하는 게 중요하다. 그리고 또 밸리데이션 셋이 트레이닝 셋보다 크면 또 좋다고도 해요. 지금 같은 경우는 지금 트레이닝 셋이 더 크게 돼 있긴 한데, 너무 그렇다고 트레이닝 셋이 작으면 학습이 덜 될 테니까 어느 정도 데이터가 충분하다는 가정하에 트레이닝 셋보다 밸리데이션 셋을 더 크게 하는 게 더 좋을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오늘 지도학습 내용이고요. 뭐 레퍼런스는 이렇게 있고, 다음은 비지도학습으로 넘어갑시다. 비지도학습이 개념 자체는 좀 더 쉬울 수도 있는데, 여기까지 하고 질문 있으면 편하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